강민주는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15년 결혼 생활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오늘 그들의 15주년 결혼 기념일. 민주는 건축가로서 성공했고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다. 완벽한 집, 안정된 수입, 그리고 조용하지만 헌신적인 아내 한수진. 민주는 자신이 수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완벽한 삶이라고 믿었다. 퇴근길, 남산타워 근처 꽃집에 들렀다. 수진의 꽃집.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흙냄새와 장미향이 섞인 공기가 민준을 감쌌다. 그러나 수진은 없었다. 대신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은 좀 전에 가셨어요. 오늘 일찍 닫으신다고. 민주는 조금 의아했지만 아마도 집에서 자신을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민주는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흰색 튤립 한 다발을 샀다. 계산대 옆에는 수진이 매일 기록하는 듯한 작은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메모장의 첫 페이지를 보았다. 튤립 화이트. 의미, 영원한 사랑. 그는 미소 지었다. 여전히 섬세한 그의 아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벨벳 파우치 안에 든 2장의 비행기 티켓. 데스티네이션 프라그. 1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도시. 민주는 지난 몇 달간 이 서프라이즈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바쁜 일정을 조율하고 수진 몰래 호텔을 예약했다. 그는 수진이 이 선물을 받고 눈물을 글썽일 것을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이상했다. 기념일인데 불이 꺼져 있다니. 수진, 민주는 조심스럽게 거실 불을 켰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으나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그 흔한 꽃병 하나 없었다. 민주는 튤립을 내려놓고 상자를 들고 아내를 찾았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수지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마치 잠시 외출이라도 나설 듯 가벼운 짐이었다. 수진아, 나 왔어. 왜 불을 안 켜고 앉아 있어? 민주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우물이 고여 있는 듯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해탈에 가까운 공허함이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짜잔. 민주는 억지로 상자를 내밀었다. 우리 처음 만난 그 도시 프라하. 15주년 기념으로 이젠 둘만의 시간을 갖자. 모든 걸 내려놓고 일주일만 떠나자.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수진의 반응을 간절히 기다렸다. 수진은 상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 머물러 있었다. 민준 씨?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마치 오래된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심각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 열어봐. 유럽이야. 우리의 도시. 수진은 여전히 티켓을 외면하며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먼저 저걸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민주는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A4 용지 2장이 안에 들어 있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민준의 세상은 무너졌다. 이혼소송 청구서 깨끗하게 인쇄된 글자, 그리고 맨 아래 수진의 도장. 민주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구겨진 종이가 그의 분노와 충격을 대신했다. 이게 무슨 농담이야, 수진아? 민주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경련을 일으켰다. 농담 아니에요, 민준 씨.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유가 뭐야? 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나는 당신에게 부족함 없이 해줬어. 집, 생활비, 당신의 꽃집까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완벽한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부족함이 없었죠.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나는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래. 이 티켓, 이 기념일 전부 무시하고. 민주는 분노에 휩싸여 티켓이 든 상자를 바닥에 던졌다. 상자가 열리며 티켓 2장이 바닥에 흩날렸다. 수지는 그 티켓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주 짧게, 아주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지만 곧바로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수지는 캐리어를 잡았다. 나는 그냥 당신의 곁을 떠나고 싶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짐이라니? 무슨 말이야, 수진. 우리가 15년을 같이 살았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를 버릴 수는 없어. 민주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수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을 피하듯 몸을 살짝 비틀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당신의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집을 갈랐다. 수진아, 가지마, 멈춰. 민준이 절규했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민준은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15년간 함께했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춘 듯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바닥에 흩어진 티켓을 주웠다. 찢어버릴까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식탁 위에 튤립 다발을 집어 던졌다. 흰색 튤립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꽃잎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때 튤립 다발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물건 하나가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수진이 매일 지니고 다니던 휴대용 녹음기였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버튼을 누르자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평소에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진의 목소리. 오늘은 수요일 밤 2025년 11월 22일. 오늘은 기념일, 결혼 기념일 15주년. 그 사람 민준, 강민준, 내가 사랑하는 강민준.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단어는 울음과 뒤섞여 잘 들리지 않았다. 그 뒤로 길고 불안한 침묵이 이어졌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왜 수지는 자신의 이름과 기념일을 녹음하고 있었을까? 마치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민주는 녹음기를 껐다. 그의 눈은 다시 바닥으로 향했다. 수진의 캐리어가 놓여있던 자리에 희미한 빛깔의 작은 약통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민주는 약통을 집어들었다. 라벨에는 알아보기 힘든 전문적인 용어와 함께 치매 클리닉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처방일자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 민주는 티켓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티켓은 구겨졌지만 프라하행 항공편 번호는 여전히 선명했다. 이혼, 짐, 녹음, 치매. 그는 자신이 15년 동안 알았던 아내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파편들을 도저히 연결할 수 없었다. 이 완벽했던 이별의 배후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민주는 캐리어가 사라진 빈 공간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가야 했다. 단순히 이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는 거실 바닥에 앉아 약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약통은 차갑고 낯설었다. 치매 클리닉. 단 4글자가 15년의 믿음을 흔들었다. 수진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이미 10년도 더 된 과거였고 수진은 항상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였고 손가락은 언제나 정교하고 섬세했다. 민주는 곧바로 수진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장, 서랍, 책상,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집을 나갈 계획을 세우는 동안 수진은 자신의 흔적을 얼마나 지워냈을까. 민주는 필사적으로 아내가 남긴 단서를 찾았다. 옷장 안에는 수진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 계절에 맞지 않는 짙은 색 코트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민주는 그 상자를 본 기억이 없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몇 개의 빛바랜 사진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A4 용지를 반으로 접은 메모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은 주로 수진의 어린 시절 모습과 그녀의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었다. 특이한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으로 추정되는 병원 침대 옆에서 수진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슬퍼해야 할 순간에 짓는 어색하고 강렬한 미소. 메모지를 펼쳤다. 메모지들은 전부 수진의 필체였으나 내용이 매우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메모 1. 강민준. 내 남편, 43세, 건축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싫어하는 것은 설탕 든 커피. 메모 2. 우리 집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이산 5. 이기비호. 현관 비밀번호 0808. 그들의 결혼기념일. 메모 3. 나의 이름은 한수진. 꽃집 주인. 전직 피아노 강사. 나는 강민준을 사랑한다. 나는 강민준을 사랑한다.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혹은 잊어버린 사실을 주입하려는 듯한 필사적인 기록들이었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생존의 메모였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아내의 침묵과 차가움이 이 병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멀리 밀어낸 것이다. 하지만 왜 이혼을 선택했을까? 그저 병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진의 여권을 발견했다. 여권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출입국 기록은 지난 15년간 단 한 번의 해외여행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 스위스 비행기표 D55 잊지 마. 스위스? 왜 스위스일까? 그리고 D45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민주는 프라하행 티켓을 샀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순진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추억을 선물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미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곧바로 수진의 꽃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수진이 잠시 외출했다고 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약통 라벨에 적힌 병원 이름이 그의 유일한 단서였다. 강남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신경정신과 클리닉. 병원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민주는 병원 주차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밤새 기다렸다. 그는 이혼 서류와 약통, 그리고 구겨진 프라하행 티켓을 조수석에 올려두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 병원 뒷문으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외모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훤칠한 키와 지적인 안경,
민준의 눈에 그는 완벽한 경쟁자 또는 내연남처럼 보였다. 수진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이유가 이 남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질투심과 분노가 민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차에서 뛰쳐나와 남자를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당신 한수진 씨 알죠? 내 아내. 민준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아, 강민준 씨시군요.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한수진 씨의 주치의이자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단기 레지던스의 관리인입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의사였다. 내연남이 아니었다. 주치의, 주치의, 그럼 당신이 그녀의 병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녀가 왜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는지도요. 김태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민준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듯했다. 민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진의 병을 알았을 때 느꼈던 슬픔보다 이 김태우라는 타인이 자신의 아내의 가장 깊은 고통과 비밀을 자신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녀를 만나야겠어요. 힘드실 겁니다. 수진 씨는 당신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녀의 병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밀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소리쳤다. 김태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잊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이 그녀를 증오하고 잊어버리길 바라는 겁니다. 이혼은 그녀의 마지막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녀를 지우는 것. 이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라고 자부했지만 아내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완벽하게 부재했던 것이다. 김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수진의 상자 속에 있던 열쇠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수진 씨는 당신에게 이것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15년 동안 당신 몰래 만들어 온 공간입니다. 그녀의 기억의 저장소죠. 거기에 당신이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겁니다. 김태우는 열쇠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고는 뒤돌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이 열쇠는 수진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초대장이자 동시에 15년 결혼 생활에 알 수 없는 미로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민준은 김태우가 건넨 열쇠를 쥔 채 차에 앉아 있었다. 열쇠는 차가웠지만 수진의 마지막 남은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주치의 김태우는 수진의 이혼이 사랑의 행동이라고 했지만 민준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들렸다. 그는 15년간 함께 살았는데 그의 아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밀어내야만 했다. 열쇠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진이 매일 출퇴근하는 꽃집 근처,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창고. 민주는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수진은 꽃 도매상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고만 설명했었다.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다.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철문 앞에 섰다. 민주는 손에 땀을 쥐고 열쇠를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니
평범한 창고가 아니었다. 이곳은 수진의 비밀 스튜디오였다. 피아노는 없었지만 작은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낡은 노트와 함께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꽃사진 대신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추상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온통 흐릿하고 뒤섞인 색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치 모든 경계가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그것이 수진이 느끼는 기억의 상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노트들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5년 전 노트부터 최근 노트까지. 5년 전 노트. 오늘 의사 선생님이 유전성 알츠하이머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민준 씨에게 이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나는 천천히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프라하 여행은 이제 꿈으로만 간직해야지. 3년 전 노트. 가끔 민준 씨가 내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내가 두렵다. 그래서 자꾸만 되묻게 된다. 민준 씨는 내가 멍청해졌다고 생각할까봐 무섭다. 짐이 되기 싫어. 나는 계속 완벽한 아내여야 한다. 1년 전 노트. 요즘은 숫자가 헷갈린다.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워 058 대신 001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민준 씨가 싫어할까봐 못했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민주는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수진의 작은 이상 행동들, 예를 들어 그가 준 선물을 며칠 뒤 다시 물어보거나 갑자기 말없이 피아노를 치다가 멈추는 모습들을 바쁜 일상 속에 흔한 피로 정도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필사적인 고군분투였던 것이다. 가장 최근 노트는 내용이 훨씬 더 짧고 단편적이었다. 최근 노트, 어제 날짜. 민준 씨가 내게 무언가 줬다.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아니, 진짜 비행기표? 프라하? 왜 날개 이것을? 글씨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장의 구성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노트 밑에는 휴대폰 녹화 기능이 실행된 채 놓여있는 구형 스마트폰이 있었다. 민주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수지는 퉁퉁 부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배경은 이 창고 스튜디오였다. 녹화 영상 속 수진의 목소리. 민준 씨, 내가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신은 분명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발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덜 아플 테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잊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숨을 고르더니 화면을 향해 활짝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을 담고 있었다. 있잖아요, 민준 씨. 오늘 아침에 당신이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였는지 잠깐, 아주 잠깐 잊어버렸어요. 내 남편인데 당신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한데 당신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5분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화면에 손을 뻗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나는 기억을 잃어가지만 당신은 내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해야 해요. 나는 당신의 짐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부디 이 비행기표 당신 혼자라도 당신의 추억을 찾아 떠나세요. 나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게요. 영상이 끝났다.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이혼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자기 희생이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칼날을 사용하여 민준의 마음속에서 사랑스러운 수진을 영원히 보존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다시 꽃집을 향해 뛰었다. 이제 이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의 희생을 받아들이되 그녀의 계획대로
그녀를 외톨이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갔던 그날의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프라하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티켓은 기념일 선물이 아닌 생명줄이었다. 민주는 김태우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면서 수진이 남긴 메모를 떠올렸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민주는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에게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소개해야만 했다. 민준이 도착한 곳은 병원 부속 건물의 작은 레지던스였다. 외관은 깔끔했지만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감도는 곳이었다. 김태우 의사가 미리 연락을 해준 덕분인지 민주는 별다른 제지 없이 수진이 머무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민준의 심장이 같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비행기 티켓과 함께 아내의 짐이 아닌 그녀의 고통을 들고 온 기분이었다. 수진의 방 앞에 섰다. 문 밖으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하고 느린 멜로디였다. 쇼팽의 녹턴, 하지만 어딘가 불안정하고 끊어지듯 이어지는 연주였다. 민주는 문을 두드렸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방어적이었다. 나야, 민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이미 당신에게 이혼 서류 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할 말 많아, 수진아.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프라하 티켓을 산 이유보다 네가 이혼 서류를 낸 이유에 대한 얘기야.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했다. 결국 수진은 문을 열었다. 그녀는 흰색 가디건 차림이었고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약통과 녹음기를 찾았음을 직감한 듯 했다. 당신 왜 왔어요?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수지는 민준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잡고 막았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지극히 미약했다. 왜 나 혼자서 그 짐을 지게 해? 왜 우리 둘의 짐을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민주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방 안에는 피아노 건반 덮개 위에 놓인 흰색 튤립 한 다발이 있었다. 그가 버리고 온 줄 알았던 그 꽃다발이었다. 누군가 수진에게 가져다 준 것 같았다. 나 다 알았어, 수진아. 치매 클리닉, 녹음 기록, 그리고 네가 내게 썼던 메모들. 강민준, 내가 사랑하는 강민준, 잊으면 안 돼. 왜 나에게 이 모든 걸 숨겼어?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창가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야 했고 나는 당신의 완벽한 삶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처럼 당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물들이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점이라니, 네가 내 아내야. 오점 같은 게 아니라 너는 내 삶의 전부였어. 너 없는 완벽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민주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떠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날, 당신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거예요. 나는 당신의 고통을 미리 잘라내고 싶었어요.
이혼은 나를 잊게 해줄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이혼 서류? 내가 찢어버릴 거야. 그 서류는 아무 의미 없어. 나는 너의 병도, 너의 기억 상실도 전부 다 너와 함께 감당할 거야. 수지는 민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은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괴물이 될 거예요. 내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는 당신에게 그런 비극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문득 냉장고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에는 수십 장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수진, 밥 먹었니? 수진, 약 먹는 시간이야. 수진, 민준 씨는 저녁에 집에 와. 전부 그녀의 필체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어제 저녁에 당신이 내 옆에서 티켓 상자를 들고 웃을 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잠시 잊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에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들었어요. 수지는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기억해야 해요. 기억을 잃어가는 껍데기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퇴장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냉장고 문에 붙은 포스트잇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내 껍데기가 아니야, 수진아. 네가 기억을 잃어도 네가 숨겨온 이 고통의 무게까지도 나는 사랑해. 민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프라하행 티켓을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의 15주년 기념일이야.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이 티켓을 사용할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안 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가지 않겠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수지는 티켓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니, 우리는 갈 거야.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조건이요? 그래, 우리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여행을 할 거야. 이 티켓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프라하에 도착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할게.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시 부부야. 우리의 마지막 여행을 완벽하게 끝내줘.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유일한 짐이야. 민준의 제안은 수진에게 거부하기 힘든 딜이었다. 이 여행은 그녀가 사랑스러운 수진으로서 민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완벽한 작별 선물이었다. 그녀는 이혼을 원했지만 동시에 민준의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티켓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 다만 너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약속해. 그날 밤 민주는 프라행 티켓과 이혼 서류를 양손에 쥔 채 아내의 텅 빈 방을 나섰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이혼을 위한 마지막 여행이라는 이상한 계약 위에 위태롭게 서게 되었다. 여행의 목적은 추억이 아니라 완벽한 작별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되었다. 민준과 수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이전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잠시 머무는 임시 정거장 같았다. 이혼 서류는 민준의 서류 가방 안에 고이 접혀 있었고 프라행 티켓은 식탁 위에 작은 유리병 속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수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침착했다. 그녀는 민준이 원하는 대로
15년 전 프라하에서 입었던 옷들을 꺼내 다림질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불안정함을 읽어냈다. 그녀는 짐을 싸면서도 칫솔을 여러 개 넣거나 겨울옷 대신 여름옷을 꺼내는 실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가 잘못된 물건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수지는 미안함 대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다시 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 마디를 넘기지 못하고 멈췄다. 그녀는 건반을 내려다보며 흐느꼈다. 왜 그래, 수진아?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이 곡, 내 가장 좋아하던 곡인데 음표가 내 손가락을 따라오지 않아. 내가 이 곡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손가락은 알고 있는데 머리가 허락하지 않아. 그녀는 건반 덮개를 닫았다.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당신이 이혼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음악이 아니에요. 민주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여전히 내 음악이야.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어. 그녀는 민준의 위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멀리 떨어진 섬을 바라보는 듯했다. 여행 당일, 민주는 수진을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주는 15년 전 프라하에서의 첫 만남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 네가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내가 우산을 씌워줬잖아. 네가 내게 고맙다고 나중에 한국에 오면 꼭 커피를 사겠다고 했지.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기억나? 그 커피 정말 맛있었는데. 하지만 공항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오늘 꽃집에 손님 온다고 했잖아요.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 방금 전의 대화는 그녀의 잔존 기억이 잠시 작동한 것일 뿐이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놀라거나 화내지 않기로 다짐했다. 수진아, 오늘은 우리 기념일 여행 가는 날이야. 프라하,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 민주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행, 프라하? 아,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맞다, 여행,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미안해요. 그들은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민주는 수진의 짐 속에 그녀가 매일 기록하는 녹음기와 메모지들을 넣어두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기억을 대신할 보조 장치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수지는 여권을 내밀었다. 여권 속 사진은 15년 전 젊고 생기 넘치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문득 수진의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작은 쪽지를 떠올렸다. 스위스 비행기표 D45 잊지 마. 민주는 불안감을 느꼈다.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 중 하나였다. 수진이 이 여행을 통해 작별을 완벽하게 끝내고 프라하에서 돌아온 후 스위스로 향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이 여행은 그녀의 마지막 합법적인 작별 준비였을 수도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붙잡았다. 수진아, 우리 프라하에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병 같은 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수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민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들의 자리는 창가 옆이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던 그들의 첫 프라하 여행과는 달랐다. 비즈니스석의 넓은 공간은 그들의 감정적인 거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수지는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까맣게 잊혀질 세상의 경계처럼 보였다. 민준 씨, 나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민준은 기대감에 부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데? 프라하의 카르교? 아니요, 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 내가 그 음악을 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해요. 당신이 기억하는 나는 완벽하게 연주하는 나여야 하니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했지만 그 완벽함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려는 그녀의 논리를 깨부술 수 없었다. 민주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로 자신의 서명란에 서명을 했다. 이혼 서류는 이제 양쪽 서명이 모두 완료되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왜 벌써? 약속은 지켜야지. 민주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나는 너의 조건대로 서명했어. 이제 내 차례야.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줘. 그것이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야. 민준의 갑작스러운 서명은 수진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갈등이나 애원 대신 수용이라는 더 큰 고통을 선물 받았다. 이 서명은 그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프라하에 도착했다. 15년 만의 재회. 도시는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민준과 수진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 이곳은 사랑의 시작점이었지만 지금은 완벽한 이별을 위한 종착점이었다. 민주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카르교 근처에 작은 호텔을 예약했다. 호텔방에 짐을 풀었을 때 수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했다. 민준 씨, 우리 여기 왜 있어요? 우리가 여행 온 거였어요? 착륙의 충격 때문인지 그녀의 기억은 다시 한번 리셋되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15년 전에 여기서 만났어. 너는 나에게 커피를 사겠다고 했고 나는 그 커피를 마시러 15년 만에 다시 온 거야. 수지는 민준의 설명을 들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녀의 짐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너의 목소리를 들어봐. 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 네 목소리가 알려줄 거야. 수지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기 속 수진의 목소리. 수진아, 너는 지금 프라하에 와 있어. 너의 남편, 민준 씨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이 여행은 너의 마지막 완벽한 기억이 되어야 해? 잊지 마. 넌 그를 사랑해. 수지는 녹음기를 끄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깊은 슬픔과 함께 인정의 빛이 돌아왔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짐이죠. 아니, 넌 짐이 아니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민주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수진을 데리고 카를교로 향했다. 15년 전 비를 피하던 그곳. 민주는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난간에 기댄 채 말했다. 네가 그때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행운을 이 다리 위에 남기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15년간 나는 우리가 행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 수지는 흐릿한 눈으로 다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유일한 행운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았다. 잠시나마 그녀는 현재의 수진으로 돌아온 듯했다. 민준은 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이 도시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곧 무너졌다.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굴라시를 주문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입에 가져가지 못하고 멈칫거렸다. 왜 그래, 수진아? 맛이 없어? 아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했었나요? 수진의 눈빛은 순수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먹는 방법이나 선호 자체를 잊어버린 듯했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진의 그릇에 굴라시를 덜어주며 말했다. 이건 빵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넌 이걸 3번 리필해서 먹었어. 기억나지? 수진은 민준이 알려준 대로 빵을 찍어 입에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씹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낯선 음식을 대하는 어린아이의 눈빛이었다. 이 순간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녀가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아팠다. 수지는 더 이상 완벽한 아내를 연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차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호텔 방에서 민주는 수진을 재운 뒤 몰래 김태우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사 선생님, 수진이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좋아했던 음식 먹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이혼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김태우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강민준 씨, 수진 씨의 병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곧 스스로를 돌볼 능력 장차의 의도 자체를 잃게 될 겁니다. 이혼은 그녀가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데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때 민주는 문득 수진의 메모에서 보았던 스위스행 쪽지를 떠올렸다. 수진이가 스위스행 비행기 표에 대해 적은 쪽지를 봤습니다. 디엔, 혹시 그녀가 안락사를 계획한 건가요? 김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수진 씨는 당신에게 짐이 되는 순간이 오면 어머니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츠하이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건 사실입니다. 프라하 여행은 아마도 그녀의 시간 벌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아내가 이 여행을 완벽한 작별을 넘어 궁극적인 끝을 위한 준비로 삼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그녀의 마지막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는 수진의 가방을 조용히 열어보았다. 그녀의 짐 속에는 여권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스위스 행편도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다. 출발일은 프라하에서 돌아온 후 45일 뒤였다. D45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희생의 깊이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없애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잠든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민주는 그녀의 잠 속에 숨겨진 고독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서명한 곳 위에 프라하행 티켓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는 이 여행을 그녀의 계획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마지막 결정은 그녀의 몫이지만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혼자 두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날, 민주는 수진을 데리고 구시가지 광장, 천문시계탑, 오올로지 앞으로 갔다. 15년 전 그들은 이 시계탑 아래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민주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아름다운 피아노 곡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다. 정각이 되자 시계탑의 인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나? 네가 이 시계를 보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사랑은 멈출 수 있다고 말했잖아. 민준이 속삭였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맑아지는 듯했다. 사랑은 멈출 수 없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낸 것은. 그 순간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천천히 시계탑 아래 모인 수많은 인파를 둘러보더니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료하고 차가웠다. 마치 눈앞의 민준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여긴 어디예요? 나는 왜 여기에 있어요? 내 꽃집은요? 당신, 내게서 떨어져요. 나 경찰 부를 거예요. 수진의 공황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둘러싼 관광객들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았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녹음기를 꺼내어 재생했다. 녹음기 속 수진의 목소리. 당신은 지금 민준 씨와 함께 있어요. 당신의 남편이에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의 기억을 지켜줄 거예요. 수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녹음한 거예요? 나를 조종하려고? 당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수지는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 거리가 그녀에게 필요한 안전거리임을 알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펼쳐들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한수진. 나는 당신의 희생을 인정해. 당신은 내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방패를 만들었지. 민주는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당신의 이혼은 성공하지 못했어.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지만 당신의 희생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줬어. 나는 당신이 스위스행 티켓을 숨겨둔 것도 알아. 당신은 나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했어. 수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계획이 들통난 것이다. 그녀의 사랑의 논리가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어. 나는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혼자 두지 않겠어. 내가 당신을 잊지 않기를 바랐다면 당신도 나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민주는 이혼 서류를 천천히 두 손으로 찢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프라하 광장의 바람에 날렸다. 나는 이 이혼을 거부해. 네가 나를 잊어도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네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리고 민주는 가방에서 휘스행 티켓과 한국행 리턴 티켓을 동시에 꺼냈다. 그는 두 티켓을 함께 잡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티켓들을 조각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스위스에도 가지 않아. 네가 원했던 완벽한 작별은 없어. 이제부터 우리의 계획은 내가 짤 거야. 수지는 찢어진 티켓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탈출구, 그녀의 완벽한 희생의 증거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는 광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민주는 무너진 수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내가 너의 기억이야. 이제부터는 나만 믿어. 그 순간 수지는 울음을 멈추고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준 씨, 내가 당신에게 그 노래를 불러줄게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 내가 만든 노래.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알아듣기 힘든 떨리는 목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은 잃었지만 몸 깊숙이 박혀있던 사랑의 노래를 찾아낸 듯했다. 이것은 그들의 이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완벽한 아내와 완벽한 남편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고통을 함께 짊어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찢겨진 티켓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수진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현재를 영원히 붙잡아두는 것이었다. 민주는 프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수진과 함께 체류를 연장했다. 이혼도 스위스행도 모두 무산된 지금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단 하나였다. 수진의 매 순간을 기록하는 것. 민주는 더 이상 성공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내의 개인 기록 보관인 기억의 건축가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구조와 설계 능력을 수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방은 작은 스튜디오로 바뀌었다. 민주는 방을 작은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웠다. 냉장고에서 보았던 수진의 메모를 응용한 것이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 강민준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흰색 튤립 그림이에요. 오늘 아침 식사는 계란 프라이와 빵이에요. 잼을 발라 드세요. 민주는 수진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이름, 그녀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반복했다. 수진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점차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한수진이라는 존재의 파편을 찾아내곤 했다. 민준은 수진이 잠든 밤 시간에 그녀가 숨겨둔 노트와 녹음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그는 15년 동안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수진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제서야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민준에게 물었다. 당신, 나를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내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은 빙긋 웃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기억이니까. 사랑. 수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사랑이 뭔데요? 민주는 대답 대신 수진을 데리고 그들이 15년 전 만났던 노천 카페로 갔다. 사랑은 네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우산을 씌워주는 거야. 네가 나에게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한 그 작은 약속을 내가 15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거야. 수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이 아닌 카페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를 향하고 있었다. 저 피아노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데 손이 따라주지 않아요. 민주는 웨이터에게 부탁하여 피아노를 잠시 빌렸다. 그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지만 수진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함께 올려놓았다. 괜찮아. 내가 너의 손가락이 되어줄게. 민주는 수진이 흥얼거렸던 멜로디를 떠올렸다. 그리고 서툰 손으로 그 멜로디의 화음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멜로디는 불협화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민준의 서툰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노래. 그 순간 수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감정은 민준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고 고통 속에서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네가 나에게 준 선물이 너무 잔인했으니까 너 없이 살 자유는 내게 자유가 아니었어.
민주는 수진의 눈물에 키스했다.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 민주는 수진의 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매일 그녀와 함께 과거의 장소들을 방문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했다. 이 영상들은 훗날 그녀가 자신의 자서전을 잃어버릴 때 민준이 그녀에게 다시 읽어줄 그녀의 역사였다. 이 과정에서 민준은 깨달았다.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은 결혼이라는 완벽한 구조물 안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의 이 시간은 사랑이라는 비정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병은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었다. 민주는 수진의 가방에서 스위스행 티켓과 함께 발견했던 작은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티켓 외에도 수진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편지 내용: 민준 씨,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내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나는 당신이 꿈꾸던 재산 목록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은퇴 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안정을 선물하고 싶어였어요. 민주는 편지를 읽고 눈을 감았다. 그는 아내가 그들의 관계를 재산과 안정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계산하고 희생하려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음을 알기에 민주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그는 이제 그녀가 만든 완벽한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완벽하지 않은 사랑을 건축할 것이다. 민준과 수진은 프라에서의 체류를 장기화했다. 민준은 매일 수진에게 헌신했지만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수진의 기억은 나아지지 않았고 때로는 민준을 보고 우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민준은 수진의 옷가지 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꽃집 운영을 위해 쓰던 통장이었다. 민준은 이혼 서류에 그녀가 재산을 지키려 했다는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그리고 지난 5년간 상당한 목돈이 국내 이체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액은 클럽이나 사치품에 쓰인 것이 아니라 은평요양원이라는 낯선 수신처로 송금되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김태우 의사에게 연락했다. 김태우는 처음에는 곤란해했지만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수진 씨는 당신에게 숨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보답이었어요. 김태우의 설명은 민준의 과거를 뒤흔들었다. 15년 전 민준이 신인 건축가였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설계 공모전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민준은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공모전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었다. 그때 익명의 후원자가 민준의 어머니 치료비와 건축 스튜디오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 주었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한수진이었다. 수진은 당시 유명 학원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재능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고 몰래 그를 지원했다. 그녀는 그들이 결혼한 후에도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과 민준의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비자금을 꾸준히 송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리면 민준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할 것을 알았기에 수진은 15년 내내 침묵했다. 수진 씨에게 이혼은 단순히 짐이 되지 않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당신이 그동안 모은 돈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돈으로 마침내 당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김태우는 덧붙였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15년 내내 자신이 수진에게 베풀고 있는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진의 숨겨진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성공적인 건축가 경력은 수진의 희생 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민주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수진의 희생이 단순한 사랑이 아닌 구원과 보답의 형태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혼 요구는 짐을 피하려는 이기심이 아니라 빚을 완전히 갚으려는 마지막 숭고한 행동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수진을 안고 밤새 울었다. 수진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여전히 그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후 민주는 프라하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수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수진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비행기표 기억나요? 민주는 놀랐다. 그녀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프라하 티켓, 물론이지. 아니요, 스위스 티켓이요. 수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디디, 그 티켓은 내가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당신의 마지막 건축 꿈을 위한 보답. 민주는 스위스행이 안락사나 요양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무슨 뜻이야, 수진아? 내가 스위스에 가려고 했던 것은 취리히의 한 재단 때문이었어요. 그 재단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건축가가 그들을 위한 기억이 저장되는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기증자가 되려고 했어요. 수지는 숨을 가다듬었다. 나는 당신이 내게서 얻은 영감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것이 내가 당신의 성공에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의 짐이 되지 않고 당신의 영감이 되는 것.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스위스행 티켓은 그녀의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민준의 마지막 건축 꿈을 완성시키기 위한 영감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까지도 민준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마침내 깨달았다. 수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 보답, 희생, 그리고 예술적 영감을 모두 포괄하는 15년 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이제야 알겠어. 내가 지어야 할 집은 바로 너였구나. 네가 나에게 준 영감으로 나는 그 집을 지을 거야. 민주는 수진과 함께 프라하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혼 서류는 찢어졌고 스위스행 티켓은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건축 스튜디오를 잠시 접고 수진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민주는 수진의 꽃집 옆에 작은 건물을 임대하여 그곳을 기억의 작업실로 만들었다. 그곳에는 수진이 남긴 모든 메모, 녹음, 그림, 그리고 민준이 촬영한 영상들이 보관되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수진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녀에게 그들의 15년 역사를 다시 들려주었다. 수진은 때로는 민준을 남편이 아닌 친절한 간병인이나 이야기꾼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준이 피아노 앞에서 서투르게 그들의 사랑의 멜로디를 칠 때면 수진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돌아왔다. 그녀의 머리는 잊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민준의 사랑을 기억했다. 시간이 흘러왔다. 민준은 수진의 병이 진행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건축가로서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를 깨달았다. 그는 수진이 주려 했던 영감의 씨앗을 싹 틔웠다. 민주는 자신이 받은 익명의 도움, 수진의 은혜를 바탕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집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그는 건물 내부의 모든 곳에 수진의 아이디어를 담았다. 복되는 그녀가 좋아했던 흰색 튤립 그림들이 걸렸고 중앙 정원에는 그녀가 운영했던 꽃집처럼 흙과 꽃향기가 가득했다. 피아노 방에는 그녀가 잊어버린 멜로디의 화음이 울려 퍼지도록 설계되었다. 이 집은 민준이 수진에게 바치는 영원한 사랑의 설계도이자 그녀의 희생에 대한 가장 숭고한 보답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지은 그 집에 수진을 데려왔다. 수진은 낯선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복도에 걸린 튤립 그림을 바라보더니 민준에게 물었다. 당신 이 꽃을 참 좋아하나 봐요. 이 꽃은 나에게도 아주 중요한 꽃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건 우리 사랑의 증표야. 민주는 미소 지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수진을 중앙 정원에 앉히고 그녀가 주었던 첫 번째 선물을 꺼냈다. 그것은 1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수진이 민준에게 고맙다며 건넸던 작은 손수건이었다. 민주는 그 손수건을 15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간직해왔다. 수진은 손수건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아, 이거 내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아주 짧은 성광이 스쳤다.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는 내게 티켓을 선물하려 했지. 이혼이라는 자유, 스위스라는 영감. 하지만 이 손수건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 네가 나를 잊기 전에 네가 나에게 건넨 첫 번째 약속이니까.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가 이혼 서류 대신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사랑의 서약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것은 15년 동안 그가 잊고 살았던 그들의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였다. 수진의 마지막 희생, 그리고 민준의 보답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수진은 비록 민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확실히 기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완성시키는 영원한 설계가 되었다. 마지막 장면. 민주는 수진을 안락한 의자에 앉힌 채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빗어주고 있었다. 수진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고마워요. 매일 와줘서. 수진이 말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수진에게 설명하는 것에 지치지 않았다. 괜찮아. 내가 너의 남편이니까. 강민준, 내가 당신의 민준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민준의 이름 대신 따뜻한 빛과 향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요,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언제 만났죠?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늘 만났어, 수진아. 그리고 매일매일 다시 만날 거야. 그는 그녀의 남편이자 그녀의 기억이자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의 삶은 완벽한 건축물을 짓는 대신 영원히 붕괴하지 않을 사랑이라는 설계를 완성했다.